그는 전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누워 있었고 육신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큰 쓸모가 없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뭔가는 아주 젊었다. 그는 임신한 여자와 같았는데 다만 그의 안에 있던 것은 아기가 아니라 젊음이었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독서단 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발굴독서단의 정주식입니다. 신혜림입니다. 은유입니다. 박권열입니다. 와. 오늘의 책 셔우드 앤더슨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의 10페이지의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사실 한 주 밀렸죠. 우리 네, 그 밀렸죠. 은유 작가님의 병환으로 인해서 와병으로 인해서. 네. A형 독감입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네, 심각- 지금 나아졌습니다. 예. 심각하게 누워만 있어서 허리가 너무 아팠다고. 네. 아, 누워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느낀 거 하루. 이틀 차에는 허리 너무 베긴다. 좋은 것도 오래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얼마까지 쭉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저요? 저는 누워 있으라면 계속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니, 마음과 다르다니까요. 네, 저는 허리 뭐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음. 네,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좀이 쑤셔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주식님은요? 저는 그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 미국에서 열리는 심슨 오래 보기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슨 가족 시리즈를 누가 안 자고 뭐 계속 볼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뭐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네. 주님이. 일단 첫 번째로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게 네. 놀랍고 와 버킷리스트가 있는 사람이었어? 아니, 미국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피잖아요. 뭐 제의가 할 법한 그런. 아니 저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버킷리스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소소하지 않아요. 얼척이 없다 하여튼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특히 그런 대회라면 뭐 최대한 좀 한 뭐 3, 4일 정도 누워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미 열린 대회예요? 아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고 매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기록을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음. 그게 기록까지 살펴볼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대회 같지는 않고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미국 작가 셔우드 앤더슨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는 소설인데요. 1919년작입니다. 약 100년 전의 소설인데 이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에요. 저 이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특히 그 한국 독자들한테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어떤 미국 단편 문학의 시조처럼 여겨지는 꽤 나름 유명한 분이고 이제 이분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셔우드 앤더슨 오늘 소개할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는 소설이 뭐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데 원래는 작은 사업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됐다가 제 발로 돌아왔는데 신경이 쇠약해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신발이 너무 축축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하고 있었던 사업을 다 접고 전업 소설가의 길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뭐 소설, 희곡, 뭐 시,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는 작가 활동을 하다가 이분의 마지막도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이게 독특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배에서 이쑤시개를 잘못해서 삼켰는데 어떡해. 이 이쑤시개가 장천공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줄 일이 아닌데. 진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아무튼 슬픈 얘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신발이 네. 축축하다는 뭐예요? 그걸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의미 있는 말인가? 아니 여기 써져 있는 걸 읽어보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발이 젖어 있는 느낌 그리고 점점 더 젖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간 다음에 행불이 됐대요. 버전이 조금씩 다르네요. 좀 다른데? 예, 예. 나흘 뒤에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 말이 이상해. 나흘 뒤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신경쇠약을 치료하며 그 길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업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제가 알게 된 버전은 먼저
발이 축축한 게 먼저였어. 발이 축축한 게 먼저였는데 아무튼 뭐 그 계기로 갑작스러운 신경쇠약을 계기로 사업을 접고 전업 작가의 길로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특이하신 분인 그러니까 거네요. 소설의 인물들도 다 은은하게 돌아 있거든요. 본인 작가 맞아요. 본인도 은은하게 돌아 있었던 사람이네요. 보니까. 맞아요. 그 네. 발이 축축하다는 그 코멘트도 사실 이분의 단편 소설 어딘가에 있을 법한 맞아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래서 너무나 저는 문학적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도 아, 이 사람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 소설 속 이야기 같다. 이쑤시개를 삼키고 죽었다는 것도 이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연인데. 이게 이쑤시개 뭐냐면 마티니를 마셨대요. 마티니 보면 아,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체리 이런 거 꽂혀 있는데 올리브 꽂혀져 있지 않나? 그걸 그냥 먹었나 봐. 아 어떡해. 그게 참 그 어떡하냐. 뾰족한 거를 그 입에 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이런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고 이 소설의 내용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가상의 마을 와인즈버그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와인즈버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25편의 단편들이 조지 윌라드라고 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게 하나가 한 편 한 편이 쫀쫀하게 뭔가 그 서사가 이어지는 형식은 아니고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조지 윌라드라는 그 마을의 어떤 신문 기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들 간의 관계가 뭐지? 라고 좀 의아한 기분으로 읽게 되는데 다 읽어도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참 난감한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줄거리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구성, 형식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지 윌라드한테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조지 윌라드 주변을 맴돌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 조지 윌라드한테 우리 집에 잠깐 와봐라 라고 해서 결국에 조지 윌라드라는 신문기자를 만나게 되는데 막상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을 조지 윌라드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에서 넘어오질 않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얼굴에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그 화가 나서 막 부들부들 떨다가 막 고함을 지르고 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조지 윌라드 씨를 폭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이 소설을 다 읽어도 이 사람들이 조지 윌라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독자들은 끝내 알 수가 없거든요. 독자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좀 갑갑한 이야기들의 연속인데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뭔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는 또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하는 걸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 진짜 너무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묘하면서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서사가 조금 나오긴 하잖아요. 네. 각각의 인물마다. 네. 그래도 대략의 줄거리는 나온다. 네. 네. 그 줄거리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되게 소소해요. 막 연애 이야기.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겪는 뭐 어떤 미묘한 갈등 같은 이야기 아니면 내가 조지 윌라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마을의 어떤 여자아이와의 관계 그 아이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 앞에 가면은 또 바보 같은 말만 하고 굉장히 또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마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짧은 소감부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셔우드 앤더슨이란 사람 저도 당연히 처음 듣고 이게 장편인지 단편인지 하는 것도 아리까리해 하면서 읽었거든요.
이 목차마다 제목이 있고 누구누구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다 읽고 나서 다시 목차를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25개로 넣은 것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뭐 누구누구는 뭐 닥터 파시벌은 덩치가 큰 남자로 늘어진 입술 위로는 노란 콧수염이 덮여 있었다. 그는 항상 더러워진 흰색 조끼를 입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뭔가 외향적인 외모를 이제 얘기하고 이 사람의 직업과 그리고 뭔가 좀 독특한 기운과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새롭게 등장하는 거지 하면서 인물 계보도 인물 계보도를 그리면서 되게 열심히 읽었어. 읽으셨군요. 안 그러면은 다 헷갈려. 왜냐면 앞에 있었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야. 이게 단편이지만 장편이라서 조지 윌라드가 계속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각 단편마다의 주인공은 또 아니니까 각 단편마다 위상이 다르죠. 어디서는 카메오로 나오고 어디서는 약간 조연급이고 네. 어디서는 네, 준조연급이고 이렇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조지 윌라드만 뭐 드문드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 겹치는 또 인물은 또 있기는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엄청 뭐 갑자기 다들 등장해가지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자꾸 이제 또 서사를 막 상상하면서 막 읽었는데 그렇지는 일은, 않았어요. 네, 끝내 벌어지진 않았죠. 아 근데 저한테 이 책을 빌려주면서 마지막에 엄청 스펙타클하다 그랬거든요. 스펙타클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지금 이유를 나중에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걸 스펙터클이라고 표현한 이유. 저의 경우는 저도 이 책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읽었는데 이제 그때 주식님이 한 편 한 편이 다 단편이지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편 연작 집인 건데 제 생각보다 많이 단편이었어요. 네. 진짜 짧고 저는 어떤 느낌으로 읽었냐면은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집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으면서 아 이거는 그 마을의 인물 이야기구나. 그래서 옛날에 보던 뭐 드라마 예를 들면 전원일기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계속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떤 한 마을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런 면면을 뭐 외양부터 해서 그 사람의 특이점 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는데 대단할 건 없지만 또 평범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또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줘요. 뭐 어떤 괴상함, 어떤 외로움, 소통에 대한 갈망, 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닫고자 하는 막 열망, 삶을 막 잘 살고 싶어, 막 결혼하고 싶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한 정념이 또 막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삶을 추동하는 그 어떤 열망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짧은 글 안에 굉장히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이 셔우드 앤더슨이 뭐 미국 단편 문학의 아버지다 막 이런 윌리엄 포그너도 뭐 이 사람을 되게 존경했고 영향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소설을 많이 읽은 독자는 아니지만 무언가 내가 읽은 소설들의 되게 원형인 것 같다? 영화 같은 것들도 여기서 모티브 얻어온 거 아니야? 이런 기시감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을 나중에 봤지만 내가 봤던 어떤 영화에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영화나 소설로 해도 굉장히 창작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빠져들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가독성을 좋았고 제가 그 감기 투병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책을 다 읽긴 읽었는데 여기에 주인공들이 굉장히 갇혀 있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벽을 늘 보고 있고 벽에다 말하고 그래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부터 제가 누워서 와병 생활을 했는데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소설을 더 몸으로 체화하면서 곱씹는 특이한 저 경험을 약간 했습니다. 해리포터 읽을 때랑 느낌이 조금 비슷하게 됐어요.
전 해리포터를 음. 좀 그들이 자주 가는 뭐 술집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다 외우면서 그들과 같이 진짜 탐험하고 그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내 친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책을 읽었거든요. 그럼 영국에 가서 해리포터를 아니, 약간 만나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저기야. 아, 이미 주식님의 구화사부- 심슨이 너무 해리님의 해맑은데? 해리포터야. 저는 구화사분의 삶 승강장이나 뭐 이런 건 다 갔죠 아. 이미. 예, 오. 갔는데 근데 그때처럼 약간 여기 여기 뭐 자주 나오는 술집 이름도 네. 있었잖아요. 지금은 까먹었는데 무슨 그리피스인가? 아무튼 음. 그런 술집인데 약간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술집 이름이기도 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뭐 수다 떨고 가는 길에 또 뭐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 와인즈버그라는 가상의 공간을 같이 맞아요. 좀 경험하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이 책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권율님은 어떠셨어요? 은은하게 돌아있다고 아까 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게요. 그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은은하게 돌아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돌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사람들만 나오고, 그래서 작가에 대해 저 잘 몰랐어요. 그 뭐 미국 문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조예가 있지도 않고 사실은 뭐 유명한 사람 몇몇만 알지. 이 쇼드 앤더슨이 작가들의 작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고, 또 뭐 해밍웨이라든가 윌리엄 포크너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포크너나 해밍웨이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그 마크 트웨인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허클베리 핀이 정신병동에 갇히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까? 거대한 정신병동 마을에 갇혀서 모험을 하고 있는 허클베리 핀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이 기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작가가 전달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읽었는데 결국은 정확한 어떤 주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저도 얻었어요. 그런 거를 계속 바라면서 읽었는데 그게 없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허무한 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설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좀 와닿는 저의 어떤 풍쿠툼이라고 하죠. 그 어떤 찌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주는 그런 소설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들 한 번 더 읽게 됐고, 다만 이제 제가 읽은 버전이 이게 부북스에서 나오는 버전인데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이 뭐 번역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원문 대조를 해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좀 다른 버전으로 읽으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제가 읽은 버전은 확실히 번역이 좀 문제가 있고 제목에도 인물 그 소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대로 되어 있는 번역본이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원제목만 나와 있고 뒤에 부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차례부터가. 그래서 이 부북스 버전이 제가 봤을 땐 조금 좀 번역이 미흡한 버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근데 알라딘 검색하면 이게 먼저 떠서 이거 하나만 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이것만 샀는데 절반 정도 읽다가 계속 못 읽겠는 거예요. 번역이 그 정도? 너무 이상해요. 이거 주어도 안 읽어봐서 이상하고. 제가 비교는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북으로 세움 출판사 버전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훨씬 나아요. 아, 두 개 다 읽어본 입장에서 두 개 훨씬- 다 읽진 않고 얘는 절반은 종이책, 아. 후반부는 세움 아, 버전으로 아. 읽었습니다. 음, 네, 근데 훨씬 아무튼 예, 그래서 번역의 문제가 좀 있다. 네. 여러분 세움 출판사 버전으로 읽으시는 예, 게 만약에 예, 이게 읽으실 거면 시공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더라고요. 부북수만 피하시면은 중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하필 읽은 것이 이게 알라딘에서 추천한 게 첫 번째 뜬 게 이 책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좋았어요? 무슨 단편이? 아, 저부터 얘기할까요? 권일님부터 얘기해봐요. 네, 뭐 각자 꽂힌 단편 뭐예요? 아, 저는- 풍구tum처럼 찌른 단편. 저는 손이었으면 손. 아, 손. 네. 아, 손 진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게 손이었고요. 손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인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악수할 때는 그냥 인사의 그런 매개가 되는데 그것이 남성들 간의 어떤 터치가 됐을 때는 다른 의미,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고 낙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당하는 계기가 되는 게 손이죠. 그래서 그 손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면서 이제 신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망가져가는 또 배제되는 집단에서 배제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강렬하고 생생하게 표현한 단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 이렇게 강하게 농축된 형태로 인상을 주는 거는 정말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건 문학적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손이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섣부르게 쓰면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게 쉬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 되게 이제 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뭐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될 법도 한 이야기, 되게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소재인데 이것을 이 쇼드 앤더슨이 쓰니까 읽고 나도 뭔가 꺼림칙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또 다시 읽어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작품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초반부로 사실 이 책이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았다. 뒤가 아니라. 왜냐하면 초반부에 그 손 그리고 제일 앞에 기이한 사람들에 관한 책, 이 두 가지 단편이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기이하다는 말을 사실 조금 곱씹고 있던 시기에 이 책을 사실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적확한 표현으로 기이하다라는 걸 설명해준 단편이어서 언어력에 조금 놀라움을 좀 우와 하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이 젊었던 태초에는 아주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진실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만들었고 각 진실들은 아주 많은 애매한 생각들의 혼합체였다. 세상의 대부분은 진실들이었고 그것들은 모두 아름다웠다. 그게 아마 전체 소설의 뭐 에필로그 정도 되는 글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문장 있죠. 수만 가지의 진실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름다웠던 진실들이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진실을 채택하는 순간 기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사람들을 기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진실들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 노인은 아주 정교한 이론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하나의 진실을 그의 것으로 취하고 이를 그의 진실이라 칭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바로 그때 그는 기이하게 변했고 그가 품었던 진실은 거짓이 되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생의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기이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기이해졌는지를 뭔가 그 자기 안에 화해되지 않은 자의 문제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가 진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진실을 강박적으로 쫓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기이함, 진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여러 표현으로 변주되잖아요. 사실상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 재밌는 표현이어서 여기 써놓는 게, 조 웰링이라는 사람 아이디어에 포위된 사람의 이야기는 난 이게 제일 웃겼어. 이 사람은 개성이 거대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성이 거대해졌다. 이 말도 독특하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시길래 이런 약간 뭔가 어색한데 재밌는 그런 문장을 그건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주술 관계도 안 맞고 뭔가 아. 심각하게 이게 스토리를 따라가기 어려운 번역의 그런 거구나. 문제가 좀 있었죠. 어쨌든 그런 표현들은 되게 재밌게 재밌는 읽었거든요. 그런 예. 거는 이제 작가가 잘 쓴 거죠. 이 소설의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이 소설 맨 앞에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는 말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의 어머니인 엠마 스미스 앤더슨을 기리며 어머니의 당신 인생에 대한 예리한 관찰에 인생의 표면 아래를 보고자 하는 제 안의 갈증을 최초로 일깨워 주었기에 이 책을 어머니께 바칩니다. 이 말이 어머니가 그렇게 예리한 관찰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관찰을 본인이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인생의 진실은 내가 볼 수 없는 표면 아래에 있다
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 오프닝 멘트로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는 전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누워있었고 육신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큰 쓸모가 없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뭔가는 아주 젊었다. 그는 임신한 여자와 같았는데 다만 그의 안에 있던 것은 아기가 아니라 젊음이었다. 이게 아까 읽어드린 어머니의 바치는 글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표면 아래에 그 사람의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누워있는 노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실이 그 늙은 어떤 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누워서 젊은 사람이 그 몸에 들어있고 그 사람은 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진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육체에 가려진 그렇죠. 진실. 주식님이 앞에 읽어준 어머니의 당신 인생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 인생 표면 아래를 보고자 하는 갈증을 풀어줬다 하면서 이게 주제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거를 보여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문장이 있어요. 제가 좀 제일 재밌게 봤던 종이 뭉치들이라는 그 단편에 닥터 리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맨날 혼자 글 써가지고 그 글을 끄적인 종이를 꾸겨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막 쌓이면서 그 안에서 동그란 뭉치가 돼요. 주머니가 꽉 차면 이걸 버려요. 이런 기이한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는 손님도 없고 지저분한 진료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주인공인 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기이해서 모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자로운 키가 크고 얼굴이 검은 어떤 여성이 이 사람의 매력을 알아봐요. 알아보고 둘이 이제 뭐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묘사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기이한 의사라고 친구도 없거든요. 이렇게 외롭고 옷도 10년째 하나만 입는 그런 사람인데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 여성은 그 사람 매력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 여성은 진짜 인기 많은 여성이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녀는 비틀린 사과의 단맛을 알게 된 사람과 같았고 이에 도시의 아파트에서 소비되는 완벽히 둥근 과일에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둥근 과일을 다 선호하잖아요. 흠집이 없어야 되고 예쁜 과일. 근데 이 비틀린 과일 모두가 외면하고 맛이 없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그 비틀린 과일에 가려진 어떤 그 풍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실, 보이는 것 이면에 삶의 어떤 향기로움 이런 거를 은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틀린 사과 이야기 그 앞에 비틀린 사과가 왜 맛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비틀린 사과는 비틀리지 않은 쪽에 더 맛있는 영분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먹으면 정상적인 사과보다 훨씬 더 어떤 당도가 높은 어떤 맛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풍선 효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인간관계 진리 같은 거를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구김살 없고 막 되게 그냥 해맑게 그냥 그 어디 모난 구석 없고 그냥 뭐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아픔 없이 살아서. 기이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뭐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 셔우드 앤더슨이 보기에는 그런 사과는 그냥 그래. 그런 사람 말고 어디 한 군데 막 다치고 뭐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있고 어떤 그렇게 뭔가 그런 걸 굴곡을 겪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굴곡 반대편에 더 성숙한 측면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비틀린 사과를 통해서 표현하는 걸 보고 모범생 혐오증을 갖고 있는 정주식이 좋아할 법한 여기서 이야기네요. 저를 찌릿하게 만든 이 거기에 꽂히셨구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본 에피소드 중에 전하지 못한 거짓말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레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노인과 어떤 청년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레이 피어슨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나는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인생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데 레이 피어슨이 그 말을 듣고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비참해졌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내가 가서 절대로 그 아이를 낳게 해서는 안 돼라는 말을 아마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꾸리면 너의 인생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나처럼 살면 안 돼라는 말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 청년이 이 노인한테 저한테 무슨 해줄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셔도 된다. 나는 결혼해서 그 여자랑 아이 낳고 잘 살고 싶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노인이 하려고 했던 말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김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말을 안 하길 참 잘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문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노인은 집에 가는 길에 그 행복했던 어떤 아이들과 어울렸던 그런 가정생활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이 노인이 자기의 결혼과 인생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처음에는 괴롭고 막 그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아도 이 노인의 자아이고 또 어릴 적에 그 아이들 어릴 적에 같이 그 어울리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도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소설의 사람들이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오라고 만나자고 막 해놓고 꺼지라고 하고 막 이런 식의 그 자아분열적인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셔우드 앤더슨이 보기에는 이게 다 하나하나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 생활에 대한 행복과 슬픔과 이것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진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순간 이렇게 기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수많은 진실이 있고 수많은 자아가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나의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매어 있는 거예요. 이 신체에서 표현되는 자아만 마치 그게 진짜 유일한 자아처럼 인식하는 것의 어떤 오해, 착각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엮어진 단편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 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있냐? 제시 벤틀리 같이 돈에 대한 욕망을 확실하게 잡은 뭐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까 말한 분명 그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해서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조금 보편적인 뭐 소설의 그냥 어떤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들. 뭔가 진실을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잡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앨리스? 모험이라는 모험이라는 것에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앨리스.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좀 안 일어나 뭐가 내 삶에서 뭐 특별한 일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난 왜 여기 홀로 남겨져 있지? 계속 투덜거리다가 이분이 비가 내리던 밤에 모험을 해요. 그래서 비가 자신의 몸에 뭔가 창조적이고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올라서 갑자기 막 외치고 싶고 밖에 나가서 외로운 인간을 찾아서 껴안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돌아있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은은하게 돌아 있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은 사실 엄청 별난 사람은 아니었어. 별난 사람이 아니라 애인이 가서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이 대도시로 떠나서 돈 벌면 돌아올게. 상처받은 거죠. 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10년째. 그치. 그러니까 돌아있죠. 은은하게 이제 돌기 시작한 건데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렇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살다 그리고 보니까 쫓아가지 않잖아요. 잡으러 애인한테 다시 맞아. 가지 않고 그렇죠. 계속 기다리죠.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거죠. 애인은 곧 올 거야. 올 거야. 그래서 유예되는 행복. 그러면 그것도 예. 어떤 한 진실을 붙잡고 계속 그쵸. 강박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버린 거구나. 저는 그 주인공도 수많은 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지 윌라드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가고 싶은데 안 가길 원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가 또 있는 거지.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그런 이상한 기이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는 그 사이에서 이제
뭔가 억눌린 그런 것들의 표출로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빗속에. 네, 빗속에 응, 결국 응, 응. 벌거벗고 막 왜 노예 항상 다니죠. 미친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버튼이 이게 눌리는 뭔가가 있어. 비 오는 비에 뭔가가 있어.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돌팔 행동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지 윌라드한테 말을 하려고 하다가 끝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억눌림이 폭발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인공은 비 오는 날 옷을 벗고 돌아다닌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서 울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지 윌라드를 두드려 패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억눌리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말로써 해소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자 폭발해버리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봤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모험에서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빗속에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그런 충동 느껴본 적 없어요? 있죠,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 막 이제 이러면서 봤는데 이게 굉장히 강렬하지만 저는 핵심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붙들고 되게 얘기하고 싶은데 붙은 사람이 귀가 가는 귀가 먹은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 명 붙잡았는데 마주친 사람이 이야기를 수신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벽을 보고 눕는 것으로 엔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정말 소외와 외로운 그런 상황을 너무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전 또 재밌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넉 로빈슨이라는 인억. 외로움의 주인공. 이 외로움인가요? 이 네. 친구가 제 기억이 다 나요. 근데 전 아니 이거 내가 딱 써온 거야. 외로움도 재밌어. 외로움도 너무 재밌었어. 이 친구 너무 재밌는 얘도 저 윌라드한테 자꾸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해서 상상 속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창조해내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몇 년째 그 애들이랑 살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있을 법한 캐릭터가 너무 리얼한 캐릭터. 아니 현대적이지 않아요? 무슨 가상의 캐릭터들과만 그렇네. 소통하는. 맞아. 해리성 인격 장애.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상상 속의 친구들한테는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막 엄격하게 막 군림하고 막 근데 그들도 이제 그들의 말을 자기도 들어주기도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은 자기가 마무리한다. 너무 귀엽고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의 말을 누구에게도 싶어서. 하지 못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각자가 은은하게 미쳐 있는데 각자가 가진 또 버튼들이 있고 각자가 가진 억압들이 있는데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 셔우드 앤더슨이 너무 독창적으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또 미쳐 있는가. 이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있을 법한 일들이고 우리의 일면들이기도 하잖아요. 이래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편 모험에서 그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써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질수록 그녀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방법을 실행했다. 밤이면 위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애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기도 중에 속삭였다. 그러니까 외로울 때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지. 그리고 앨리스는 무생물 물체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소유였으므로 누가 그녀 방의 가구들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시작했던 저축이라는 계책은 네드커리를 찾아 도시로 가겠다는 계획을 포기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저축에 굉장히 집착하고 무생물에 집착하고 이것들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고 신에게 혼자 얘기하고 막 어떤 이런 특징적 요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위다. 라는 것을 딱 이렇게 짚어낸 게 굉장히 좀 저한테 무릎을 치게 만들었다. 예, 그랬던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모티브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모자 간 관계, 그러니까 네.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계속 변주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셔우드 앤더슨이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여기 많이 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이 일정 부분은 굉장한 억압이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또 지극한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이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집착했던 우리 엄마, 외동아들이 나에게 자신의 어떤 꿈을 투사했던 우리 엄마의 그 강한 집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또 아들은 아들대로 꿈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고향을 떠나서 뭔가 난 대단한 걸 할 거야.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서 큰 대도시에 가서 뭔가를 할 거야. 하지만 사실 또 본인의 현실은 되게 또 누추하고 남루한 그 사이에서 그 사실은 이제 이 굉장히 이게 미국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갇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프론티어로 가서 뭔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모티브로 등장하는데 그거를 끝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치거나 미쳐가고 있는 상황들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미국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외국인들을 보면 되게 밝고 항상 조증에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유럽인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은은하게 미쳐 있거나 스스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너무 열심히 맞네요. 살려고 네, 해서 너무 그러나요? 열심히 살려고 특히 해서. 동시대 유럽 소설을 보면 이렇게 가상의 도시나 이렇게 상정해서 이야기를 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거기 뭐 어느 나라의 특정 도시를 배경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약간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떠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네. 뭔가 그 망망대해로 떠나는 듯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 시대의 미국은 요게 1919년작이니까 이 시대의 미국은 정말로 어떤 황야로 떠나는 그런 그 황량함이 느껴지잖아요. 아직 서부가 개발이 완전히 안 그렇죠. 끝났던 시기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중소 도시에서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청년들의 막연한 어떤 설레임과 두려움 이런 게 미국 배경이어서 좀 가능했던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가 읽을 때는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미국적인 이야기. 그래서 아마 미국 작가들이 이 소설에 꽂혀서 이 작가에 꽂혀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그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주인공이 짜증이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하필 오늘 같은 날 엄마가 죽었어. 저 엘렌 화이트 만나야 되는데 짜증 난다. 약간 이 감정이 근데 나중엔 물론 되게 또 다시 애틋한 감정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엄마의 네. 죽음에 대해서도 이것도 상당히 그 부모에 대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내면의 진실을 갖고 있는 그 고뇌를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그 부분 좋았어. 그 이방인에서 메루소가 우리 정 메루소. 이런 비슷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저거는 페륜이다. 저런 호로 자식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놈이겠다.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는 그 메르소의 안에도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에 대한 어떤 그 경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일관되게 계속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몰아친다라는 평이 그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뒤에 단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아까 그 말하지 못한 거짓말도 그렇고 이 죽음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엘머 카울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이상하게 되지 않을 거야. 뭐 나는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을 되게 이상하게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조지 윌라드라는 마을의 상징적 인물에게 해명하고 해소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다가 이 사람을 이제 결국에 끝내 말하지 못하고 두들겨 패버리는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좀 그냥 어떤 감정의 그 진폭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묵직하게 왔어요. 앞에는 좀 여운으로 많이 남기고 앞에 나오는 그 손이라든지 그 첫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건 것들은 뭔가 좀 사색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직접적으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뒤로 갈수록 좀 묵직하게 읽었어요. 앞에 이렇게 막 정말 괴상한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가다가 후반에 몰아친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조금 더 인간 보편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숙, 죽음, 출발 이렇게 해서 정말 떠나는 걸로 끝나잖아요. 부모님도 죽고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되게 이제 성숙이라는 그 단편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어린 소년들은 웃었고 턱수염을 기른 남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이곳은 흘러 넘칠 만큼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작은 강물들이 다 이렇게 큰 물줄기로 모여서 정말 삶의 어떤 그 역동으로 대서사시처럼 이렇게 끝나는 느낌 저도 좀 받았거든요. 하나하나 읽을 때. 예.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뭔가 각자의 어떤 감동적인 성장 서사들이 합쳐져서 큰 강물로 흘러가는 이런 흔한 스토리가 아니라 각자 다르게 미쳐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광기를 터뜨리면서 흘러가는 강이잖아요. 이게. 재밌었어. 너무. 그래서 와 이거 뭔가 이제 진짜 기묘하다 이 소설 자체가.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뭔가 화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끝났으면 그쵸. 너무 진부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괴상한 한데 무언가 그 괴상한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는 울림이 뭐 치유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봉합되거나 화해하거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소설이 어떤 소설입니다라고.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 조지 윌라드가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성숙해져서 이제 비로소 마을을 떠나가는 네. 스토리인데 다 읽고 나도 조지 윌라드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룰 것 같지가 않나. 질이 벌려 뭔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마을에서 그냥 뭐 답답한 사람들이랑 본인도 되게 답답하게 굴다가 그렇죠. 못 참고 떠나는 거잖아요. 못 참고 그러면 뭔가 조지 윌라드랑 술 먹고 싶어요? 조지 윌라드 우리의 그 바로미터 아. 리트머스. 근데 이게 조지 윌라드가 주로 청자로 등장하는데 조지 윌라드의 얘기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얘도 마지막에 난 마음에 안 들어 얘. 이렇게 술 안 먹고 싶은 네, 거예요. 술안 이렇게 먹고 얘기가 싶어. 돼요. 조지 고구마 윌라드는 자기 방으로 가서 책상에 앉았다. 글을 쓰려고 했으나 손이 떨려와 펜을 쥘 수 없었다. 그 역시 신경질적으로 방 안을 서성였다. 나머지 와인즈버그 마을 사람들처럼 조지는 당황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그게 조지 윌라드가 깨달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이래.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없는 게 삶이야라는 거를 저는 수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그냥 이상하고 다 이중적이고 양가 감정이 있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상을 아예 안 갖고 그냥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엄마가 자꾸 나가라 하지 않나요? 나가서 뭐 관계 맺고. 그래서 아까 뭐 그 이넉도 외로움이라는 그 단편에서 그 이제 21살에 뉴욕시로 가서 도시인으로 살아봐요. 꿈을 이뤄.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예술을 해야 돼. 해가지고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예술학교로 가. 뉴욕에서 젊은이들이랑 어울리는데 거기서 이 사람도 거기서도 이제 소외가 되고 뭔가 말을 못하고 이제 벽에는 반만 그림이 완성돼 그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을 못해.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삶에 대한 것도 메타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을 잠그죠.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지 않아. 어울려서 좀 살아볼까 하다가 도시에서 그 예술가들끼리 어울리는 그 삶에 대한 환타지를 갖고 있었는데 말이 전달도 잘 안 되고 그 사람들도 들어주지 않아서 방문을 잠그고 이제 그 정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막 괴로워해. 그러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나는 이제 살과 뼈를 가진 사람들을 손으로 만지고 싶어요. 이래서 또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또 달아나 버리죠. 하여튼 뭐 이런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지만 만지고 싶고 정령들과 대화하고 싶지만 또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을 만나고 싶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이 멸렬하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행복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듣는 사람이 조지 윌라드고 얘가 어떻게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이분이. 근데 저는 약간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마을을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도망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이 마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을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다른 곳에 속하려고 떠나겠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지 윌라드가 청자로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지 윌라드가 마을 신문의 기자로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으로는 이 마을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윌라드가 여기서는 NPC 같은 존재인데 게임에서 치면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을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이 마을 자체에 내가 속하고 싶어서 조지 윌라드한테 계속 이해받으려고 싶었는데 이 조지 윌라드한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마을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계속 하는데 떠나봐야 나는 그곳에도 속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내 욕구가 진짜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진짜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거는 마을도 아니고 뭔가 가족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이라고 생각. 그냥 나 자체로부터 도망가고 싶은데 가봐야 계속해서 그걸 모르니까 마을에서 도망치고 사람에서 도망쳐봐야 계속해서 나는 막다른 골목에 혼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서 매여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표현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적이면서도 반미국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 제목 자체가 와인즈버그는 물론 이제 가상의 도시 마을이지만 오하이오는 주가 있잖아요. 오하이오에 있는 와인즈버그 마을인데 미국인들이 애향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지역적인 그 자신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강한 사람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한데 왜냐하면 프론티어에 정착한 정착민들 그 지역을 일구면서 완전히 이제 인디언들과 싸우고 하기도 하고 짐승들이 나오던 지역을 자신들의 마을로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 미국 정신이라는 것 속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구나. 그 장소성이라는 것이 한 커플만 벗겨보면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고 억압받고 있고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탈출하고 싶고 어디든 큰 도시로 떠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 장소성 나는 내 고향 사랑하고 뭐 내 여기서 평생 살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반미국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와인스버그 오하이오라는 제목이 이미 반전을 내장하고 있는 제목이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목이 장소네요. 우리로 치면 뭡니까? 곡성 같은 거죠. 서대문구 곡성. 서대문구 북가자동. 장소에 대한 저는 이야기고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제주. 진짜 약간 지긋지긋한 장소였는데. 다 지긋지긋하죠. 자기 그 기반. 근데 섬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섬 더 그렇죠. 폐쇄적이고 없잖아. 외부가 없는 곳이 섬이잖아요. 그런 거. 근데 약간 그런 것과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 시골에 혹은 섬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욕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게 예. 한국의 시골에 예.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곳에 사는 젊은이들은 군중이 되고 싶어서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익명에 묻히고 싶어서. 그렇죠. 익명. 서울로 그냥 딱 터미널에 내리는 순간 나는 군중 1위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해방감 때문인데 와인즈버그 사람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되게 황폐함을 느끼고서 좀 더 인간적인 곳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해 못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내가 일단 여기를 떠나면 거기서는 어쩌면 나는 이해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같은 게 느껴져서 조금 그런 한국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탈출의 욕망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왜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적어도 여자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어릴 적에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에서 자라는 여성으로서 예. 여기서 뭐 나오는 여자들 다 답답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과 그냥 육체적인 그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뭔가 갈망하는데 이 남자는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우정을 찾아 헤매고 삶이 뭐 어떤 판박이밖에 이제 주어지지 않고 아니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가지고 겪게 되는 뭐 무언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보편적이어가지고 이 책의 제 마지막에 뭐 1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 이렇게 딱 써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그 자기 나이 어린 제자랑 뭔가 사랑을 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지 않아요? 네. 미들바움.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 또 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여성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또 그 어떤 선을 넘어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입체적이다. 입체적이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빗속을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여성도 있고 그러니까 개방적이야 되게. 또 그 자기 그 남자 제자랑 또 어떤 사랑 연애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여성도 있고. 이 당시에는 파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당시에는 말한 파격이죠. 오하이오, 그러니까 와인즈버그의 어떤 황폐함에 대해서 이제 한정해서 말하자면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나 이 어떤 문화가 주는 어떤 그런 정서가 답답함은 있죠. 분명 아까 있지. 우리나라의 어떤 마을과는 좀 다르게 뭐 들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되게 봤다. 보수적인 곳이에요. 이 마을 전체는 사실은 특히 여성들한테.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조금 이입됐던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나에 관해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네.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어떤 뭐 주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다거나 그럼 이것에 대해 말해봐. 그러면 뭐 그냥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저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좀 고장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이 사람이 말하는 주제의식하고 좀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전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특징 위주로 보여지는데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안 잡혀요? 사실 힘들어.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는 느낌이 있어.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순적이니까. 근데 완전 반대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별로 그 되게 부정적으로 그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였나?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 그건 좀 차이가 있네요. 엄청 말할 거예요. 근데 이해받지 못할까봐 안 하는 너무 거예요. 결정적인 특징인데 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어 한다는 근데 거. 어쨌든 뭐 말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를 떠나서 말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질문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나에 관한 말하기란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 힘들죠. 힘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어져요. 더 아껴지는 것 같아. 말도 아끼게 되고 점점 모르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네, 그 점점 말 안 하고 싶어지는데. 막 어릴 때는 저는 뭘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걸 잘 이랬는데. 표현한 게 이 책이죠. 이런 거 하면 저렇고 저런 거 하면 이렇고 네, 내 안에 정말 수많은 자아가 싸우고 있고 그런데 하나로 말해서 나를 어떤 라벨링하면은 그게 되게 싫잖아요. 쟤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아닌데 이래서 우리는 근데 누군가를 규정해야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좀 수월해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구성원으로 얘는 뭐 어떤 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일단 관계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반발이 일어나죠. 나는 그게 아닌데. 제가 요즘 느끼는 난감함은 제가 저를 모르니까 잘 말하는 데 실패하는 거지 들어줄 사람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이 소설에서는 대부분 난 말할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잘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약간 나오는 뭔가 맞아요. 외로움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자꾸 이렇게 간을 보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너는 아마 날 이해 못할 걸. 나는 맞아. 엄마를 이해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치. 야 너가 내 말을 이해할 준비가 돼 있어? 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이 같아 그런 부분은. 되게 아이 같은 그런 순진함 그래서 느꼈어요. 이 책이 저한테 준 미덕 중 하나는 이제 좀 더 기이해지고 싶다. 어. 요즘 내가 너무 깎여 있는 것 같다. 네, 너무 모범생적이고 사회화됐다. 사회화되고 분명 이렇게 진실 뭔가 사실 진실이 아닌 무언가 앞에 나온 그거 그거를 막 지켜야 돼. 그걸 맹렬히 쫓아가는 어떤 불완전함? 불완전함의 어떤 모습들이 분명 뾰족뾰족하게 있었는데. 그럼 우리 비 오는 날 시 내리면 뭐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야, 근데 내가 좀 기이함을 일부러 좀 덜어내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아까 그 개성화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말했던. 개성이 거대해진 개성. 거대해진 개성이 개성. 좀 더 거대해져야 돼. 개성이 없어졌어. 우리 길들여지는 거죠 뭐. 세상에 길들여지고 SNS에 길들여지고. 그렇지. 나이 먹으면 좀 네. 그런 개성이 깎여 나가죠, 사실. 근데 또 반대로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고정된 확신을 갖고 있어서 맞아. 나는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 주인공들은 꼰대예요? 아닌 거지. 그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안에서 화해가 안 돼서 뭔가 그 자아 일체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몸 안에서 유동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몇몇 떠오르는 그 자기 설명을 잘하고 좋아하는 이 꼰대들의 상을 보면 누구 실명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앞에서 너무 궁금해요. 앞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이 사람들 꼰대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요? 꼰대야? 누가? 하나의 진실을 그의 것으로 취하고 그의 진실이라 칭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때 이 진실은 결국 거짓이 된다는 게 이 작가의 오. 견해인데 난 그게 꼰대 같은데. 예리하네요. 그렇죠. 그게 어. 꼰대인데 꼰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실패. 이뤄내지 못한 거예요. 시도하고 실패. 있는데 실패해서 기이해진 거고 제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꼰대들은 그걸 내적으로 완벽하게 통합을 이뤄냈어. 난 이런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자꾸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라서 이 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나 보네요. 그런 것 같네요. 들어보니 또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등장인물들이랑. 조지 윌라드하고요? 조지 윌라드. 조지 윌라드는 좀 조지 윌라드는 힘들 것 저 같은데. 별로. 나는 그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매력적. 앨리스랑 마실래요? 앨리스 괜찮지. 아니 나는- 앨리스 비올 때 한번 어. 맥주 마셔야지. 이 조그만 마을에 등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개성이 거대해 각자. 좋은 말 아니에요? 순치되지 않은 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근데 그 그렇게 볼 수도 혜림님 네. 이야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좁은 마을에 이렇게 다채롭게 개성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냐. 우리 삶과 좀 차이가 뭘까? 이 사실이 이 와인즈버그 마을에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초연결 사회여서 서로에게 다 깎고 다듬어져서 개성이 점점 사라져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사람들은 너무나 지독하게 단절돼 있다 보니까 나의 개성이 깎여질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석 상태로 그냥 태어난 그 그리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있는 오히려 더 연결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죠. 연결이 계속 실패할 뿐이지. 음. 막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잘. 모방을 우리가 하면서 많이 닮아가잖아요. 근데 SNS에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영화 봤대. 그럼 나도 그거 봐야지. 무슨 전시 좋대. 맛집이래. 그럼 나도 그거 해야지. 제가 러닝을 하는 이유 예. 중에 지금 말하는 그 같이 초연결 시대의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동일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의 원석 상태의 개성이 아니고 한번 다 뭐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추구하는 소극적인 개성에 가까운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 와인즈버그 사람들은 정말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 거친 개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더 진정한 기이하고 기인들. 그렇죠. 진짜 기이한 어떤 근데 기인들. 이런 캐릭터가 요즘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이 자꾸만 이제 자연인이 되거나 어딘가로 떠나거나 이렇게 되고 어떤 우리가 다양하고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성이 있지만 우리의 장르 안에서의 다양성일 그쵸. 뿐이지 수용 가능한 다른 개성인 장르가 거죠.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 장르가 그러니까 달아. 허용될 만한 차이인 것이지 허용될 수 없는 차이는 배제되죠. 우리 사회에서는. 예. 근데 이 와인스버그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허용되는 거를 간당간당 넘어가 살짝 넘어가서 읽다 보면 막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초연결 사회가 되기 전에 그 마을의 풍경을 보여준다. 저도 그래서 이게 뭐 100년 전 이야기지만 되게 현재성을 갖는 측면도 있지만 이건 이때밖에 쓰여질 수밖에 없었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되게 맞아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없어. 반대로 이 해설에서 그 요즘 시대에도 뭐 통하는 이야기다라는 해설이 좀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반대로 옛날에도 저랬네?라는 생각이 했어요. 오히려.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았는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네?라고 생각됐어요. 그런 측면이 네. 정말 있죠. 네, 오늘 셔우드 앤더슨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긴 열전 같은 뭐 소설이기도 해서 막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좀
좀 독특한 이야기를 읽고 싶다. 한번 머리 비우고 그냥 편하게 한번 소설 재밌게 읽고 싶다 하는 분들도 뭐 읽기 나쁘지 않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아까 권일님이 서두에 미국의 유명한 그런 현대 소설가들의 문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대체로 그런데 그 현대 단편 소설 중에 소설가 중에 레이먼드 카버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셔우드 앤더슨보다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단편 소설가인데 그분의 소설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는 이 셔우드 앤더슨에서 굉장히 함축적이고 다 읽고 나서도 어떤 명치를 세게 때리는 울림이 있는데 뭐 때문에 때렸는지를 잘 모르는 이런 좀 묘한 그 매력이 있는 소설이어서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와인즈버그 오하이오 말고도 국내에 소개된 셔우드 앤더슨의 다른 단편집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굳이 와인즈버그 오하이오가 아니더라도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독서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 스펙타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스펙타클 정도 되려면 저는 이제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런데 그리고 쟁기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타클이라는 말을 저한테는 조금 더 역치값을 높여서 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쟁기의 그 풀 네임이 뭐였죠? 그 쟁기 소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그 이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올가 토카르추크 네. 작가님. 네. 스펙타클 원하시면 그 소설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책 신혜림 PD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고를 차례인데요. 최초로 제가 안 읽은 책을 고르는 뭐라고요? 안 읽은 책을 가져오게 읽은 책?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네, 방식이네요. 제가 장바구니에 둔 것 중에 왠지 이 세 사람의 뭔가 취향의 교집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모험적으로 한번 들고 와본 이번에 또 소설입니다. 네. 순교자. 순교자. 네. 카베 악바르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고요. 어느 나라 작가입니까? 미국인인데 이란계 미국인이에요. 이란계. 네, 되게 영미권에서 작년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된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는 은행나무에서 지금 번역을 해서 올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발굴이네요, 이것도. 예, 이것도 뭐 하지만 당분간 정주식님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 발굴을 따라가는 발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라딘 포인트 몇 점 되나요? 이거요? 포인트 알라딘 포인트 4,400 정도 되네요. 이 정도는 이 정도면 베스트셀러 아니야? 베스트셀러. 와인즈버그는 300대입니다. 여튼 이 책이 정말 재밌대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하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카베 악바르라는 사람이 89년생인데 89년생? 네, 와, 시인이래요. 시인. 시인이 쓴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은유쌤도 어쩌면 좀 좋아할 수 있다.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됩니다. 네, 네네. 같이 읽고 기대된다. 별로일 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읽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재밌으면은 해림 탓, 재미없으면 이 89년생 작가님 탓. 그런 아니야, 것으로. 저는 우리 세 분이 추천해 준 거에 실망해 본 적이 없기 오, 때문에 기대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있어. 1시간 반 동안 떠들면 좋게 돼 있어. 저는 지금 이 책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맞아. 진짜. 발굴의 마법. 떠들고 나면 진짜 약간 네. 더 좋아지는 게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발굴 독서단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맞아. 책에 대한 인상이 인상이 달라요. 달라져. 저 지금 1시간 반 전보다 이 책이 더 좋아졌거든요. 네. 와인즈버그 오하이오가. 소중해졌어요. 네, 네. 좋네요. 네. 이 책도 부디 재밌기를.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